나는 식탁에 덤터기로 놓인 나이프와 포크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고 덤터기 의자와 접시가 내 것이고 덤터기 음식이 내 것이고 덤터기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계속 시달렸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입니다. 우선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인공인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영국의 서퍽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어 여전히 젊은 과부가 되고 코퍼필드는 유복자가 됩니다. 페거티라는 유모와 코퍼필드의 사이는 아주 각별한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머드스톤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코퍼필드의 인생은 서글퍼지게 됩니다. 머드스톤은 결혼하지 않는 자기 누이까지 함께 살면서 코퍼필드를 못마땅해 하는데 엄마는 머드스톤에게 세뇌를 당해서 자기 주장은 묵살당하고 유모 페거티조차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머드스톤이 정한 런던의 학교로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라기보단 수용소 같은 각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걸핏하면 맞거나 고통을 당하는 코퍼필드는 잘생겼고 모든 이들을 휘어잡으며 특히 교장까지 꼼짝 못하는 선배인 스티어포스를 알게 되고 그를 동경에 맞이 않게 됩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코퍼필드는 창백한 엄마가 거실에서 갓난 아기를 돌보고 있는 걸 보고 동생이 태어났다는 걸 알지만 머드스톤 오누이는 코퍼필드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들 때문에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엄마 죽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기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집에 온 코퍼필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머드스톤은 코퍼필드를 주류 상회에서 주당 6펜스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퍼필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미코버 아저씨 집에 하숙을 시키는데 미코버 일가가 빚에 조들여 감옥과 시골행을 결정해 집 주인이 바뀌자 코퍼필드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언젠가 자기들을 찾아와 고집스럽게 화만 내고 떠난 고모 할머니를 기억하고 페거티를 통해 도버에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천신만고 끝에 그녀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페거티 유모가 마련해준 은화 10냥도 짐을 부리는 불황자에게 빼앗기고 옷을 팔아가며 도착한 코퍼필드를 고모 할머니는 깐깐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고모는 머드스톤 오누이를 불러 의향을 떠보다 바로 그들의 인간성을 알아보고 코퍼필드를 내줄 수 없다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코퍼필드는 양복을 맞춰 입게 되고 고모 2층에 곁들여 사는 아주 착한 딥 아저씨도 곧 코퍼필드와 친해지는데 고모는 그를 캔터베리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기숙사 자리가 없어 근처 변호사인 위크필드의 집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코퍼필드는 고모의 성원에 힘입어 지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자 고모는 돈을 두둑하게 주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오라며 여행을 보내는데 코퍼필드는 런던에 도착했을 때 천상에 살다가 지상에 뚝 떨어진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묵을 호텔에 들었다가 로비에서 동경에 맞이 않던 스티어포스를 만나게 되는데 스티어포스도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이 호텔에 묵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놀라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코퍼필드에게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코퍼필드가 놀라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페거티 유모의 남편인 바키스가 죽은 날 즈음에 멸망하던 선배인 스티어포스가 코퍼필드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꼬마 에밀리와 사라진 것입니다. 삼촌인 페커티 아저씨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햄과 약혼한 사이였던 에밀리의 도피행각은 페커티 삼촌이 일상을 접고 무작정 에밀리를 찾아서 먼 방랑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모인 트롯이 파산한 것인데 그녀는 코퍼필드를 위해 금화 1000냥으로 그가 소송 대리인이 되도록 스펜 로우인 조킨스라는 유명 소송 대리인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캔터베리에 집을 세주고 코퍼필드가 새들어 사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런던으로 빅 아저씨와 함께 온 것입니다.
이에 코퍼필드는 소송 대리인 인턴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금화 1000냥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스펜로우인 조킨스 사무실에 묻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고모는 소송 대리인의 길을 계속 가길 원하는데 이 일을 아그네스에게 상의하니 그녀는 코퍼필드가 다니던 학교 교장인 스트롱 박사의 일을 돕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코퍼필드가 사랑에 빠진 도라의 아버지인 스펜로우가 갑자기 길에서 죽은 것인데 이 일로 도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왕래도 없던 스펜로우의 누이가 사는 퍼고티로 거처를 옮깁니다.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스펜로우는 소송 대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아버지인 워커필드는 아내가 일찍 죽고 딸인 아그네스와 지내는데 그의 집에서 일을 돕던 유라이어 힙이 모든 걸 야금야금 빼앗아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코퍼필드의 고모 트롯은 머드스톤 남매를 첫눈에 알아본 것처럼 예리하게 사람을 잘 알아보는데 유라이어에게도 뱀처럼 몸을 꼰다며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며 호통을 칩니다. 유라이어 힙은 살던 집을 세를 주고 워필드의 집에서 엄마까지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아그네스에게도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계급 구분이 엄격했던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코퍼필드도 처음부터 악수를 하면 생선을 만진 것 같이 축축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몸을 꼬는 유라이어 힙이 불쾌하고 싫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천민으로 낮추면서 비굴하게 굴 뿐 아니라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온갖 아부를 떨었는데 순수한 코퍼필드도 점차 세상 물정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기꾼 비슷한 상대인 미쿠버 아저씨에게도 선을 긋는 행동을 취하는데 고모에게 나오는 월세와 코퍼필드가 스트롱 박사의 일을 봐주고 받는 월급과 딕 아저씨의 연금을 합하면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게다가 급한 경우에는 남편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은 패거티 유모가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내 도라가 죽게 되는데 아이를 잃고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하직을 하고 만 것입니다. 코퍼필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외국으로 떠돌다가 어느 날 스위스에서 햇살이 내려 쬐이는 작은 마을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이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은 아그네스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고와 우정이었는데 돌아와 살면서도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것이 아그네스의 자리였습니다. 한편 꼬마 에밀리와 도망친 선배는 에밀리를 이국 땅에 버리고 혼자 세상을 돌며 배를 탄다고 사라졌고 에밀리는 천신만고 끝에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기를 찾아 헤매던 외삼촌과 만나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고 호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데 미코버 아저씨 가족들이 합세하면서 이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코퍼필드는 에밀리의 약혼자였던 햄을 찾아가는데 그날은 보기 드문 폭풍이 몰아쳐 포르투갈의 상선이 폭풍에 밀려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햄은 선원을 구하러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바다로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곱슬머리 청년은 결국 주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코퍼필드에게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가보니 스티어포스 선배였는데 이렇게 햄과 스티어포스는 같은 날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유라이어 힙은 아그네스 아버지인 위크필드의 돈을 다 빼돌렸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미코버 아저씨의 활약으로 모두의 앞에서 실상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고모의 투자금까지 위크필드 아저씨에게 올인을 해서 걱정이었는데 힙이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던 것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코퍼필드는 이미 작가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으며 명성과 부를 다 얻었습니다. 코퍼필드의 절친인 트레들스는 변호사가 되고 가난한 목사 딸인 소피를 아내로 맞아 소피의 언니와 동생인 8자매와 분주하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코퍼필드는 그가 소박한 트레들스에게 어울리는 따스하고 품성이 바른 여성과 짝이 된 것에 크게 만족하는데 자신도 아그네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코퍼필드는 아그네스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실제로 디킨스는 1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환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상으로 머나먼 과거까지 기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 아기 가운데 상당수는 관찰력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하다고 믿는다. 실제로 관찰력이 탁월한 어른 가운데 상당수는 커가면서 그런 능력을 습득한 게 아니라 어릴 적 능력을 잃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대체로 볼 때 성격이 활달하고 다정하고 쾌활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녀가 말했다. 학생, 내가 학생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학생은 아직 어려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학생도 그런 건 알아야 해요. 나는 그녀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잔뜩 긴장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방학이 끝나고 집을 떠날 때 모두들 안녕하셨지? 어머니께서도.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 내 앞이 뿌옇게 되었다. 그녀가 선언하듯 말했다. 정말 안 된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나는 겪었다. 도착한 손님은 미스 머드스톤이었다. 우울해 보이는 그 숙녀는 동생을 닮아 얼굴빛이 거무스레했다. 목소리도 얼굴도 동생과 똑 닮았다. 눈썹은 매우 짙어서 그녀의 큰 코 위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무성한 것이 거의 맞닿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여성이라는 게 흠이어서 구렛나룻을 기를 수 없으니 눈썹이라도 진한 것으로 붙여야겠다는 모양새였다. 그녀는 대단히 딱딱해 보이는 검은 상자 2개를 가져왔는데 뚜껑에는 그녀 이름의 머리글자가 딱딱한 노쇠 못으로 씌어 있었다. 그녀는 딱딱한 강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마부에게 지급하고는 무거운 쇠줄로 그녀의 팔에 걸려있는 꼭 교도소 같은 가방에 지갑을 집어넣고는 닫았다. 그것은 마치 물어뜯듯이 찰컥하고 닫혔다. 나는 그때의 미스 머드스턴처럼 온몸을 금속으로 치장한 숙녀를 본 적이 없었다. 잠시 걸어서 우리 선생님과 나는 세일렘 학교에 도착했다. 그 학교는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였고 매우 음침해 보였다. 그 앞에 난 문 위에 세일렘 학교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배를 누르자 무뚝뚝하게 생긴 얼굴이 문의 새 창살 사이로 우리를 내다보았다. 문이 열리고 건강하게 생긴 그 얼굴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목은 황소 같았고 의족을 하고 있었으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으며 머리는 빡빡 깎은 대머리였다. 신입생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멀어져가는 마차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말만 우리 집이었을 뿐 집에는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학교라도 어떻게든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거기에서라면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내게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나는 미스 베시에게 큰 실망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인 채 고모 할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다. 도버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6일이 걸렸다. 겨우 3펜스 반밖에 수중에 지닌 게 없이 길을 떠났으므로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도중에 조끼도 팔고 저고리도 팔았다. 밤에는 세일렘 학교 근처 건조 더미에서 자기도 했고 하루에 35km씩 걷기도 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밭구석에서 잠을 잘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어머니의 환영은 늘 내 곁에 있었다. 나는 흐린 겨울 날씨에도 혼자 좁은 진흙길을 따라 산책했다. 그런데 그때에도 머드스톤 남매가 있는 응접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나를 짓누르며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딜 가든 지고 다녀야 할 커다란 짐이었으며 깨어날 수 없는 한낮의 악몽이었고 나의 슬기를 덮어버려서 둔하게 하는 무거운 굴레였다. 내가 얼마나 난처한 분위기에서 묵묵히 식사만 했던지.
나는 식탁에 덤터기로 놓인 나이프와 포크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고 덤터기 의자와 접시가 내 것이고 덤터기 음식이 내 것이고 덤터기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계속 시달렸다. 그러나 아그네스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는 내게 연애 대상이 아니었다. 아그네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과 평화가 있다. 그녀에게서는 교회색 유리창에 비치는 부드러운 빛이 언제나 빛나고 있어 그 빛으로 주변을 밝혀주었다. 우리는 묘 주위에 둘러섰다. 이날은 여느 날과 달라 보였다. 햇빛도 더 한층 슬픈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해와 함께 집에서 가져온 엄숙한 고요가 지금 여기 있다. 모두 모자를 벗고 섰다. 목사의 목소리가 휘넓은 허공에 퍼지면서 똑똑하고 또렷이 들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도다. 그때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착하고 충실하며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녀가 서 있었다. 내 어린 생각에도 하느님이 언젠가는 참 잘했다라고 틀림없이 칭찬할 하녀 페거티가 서서 울고 있었다. 지금은 나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어지간한 일에는 거의 놀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그처럼 버림받다니 지금 생각해도 놀랄 일이다. 뛰어난 능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갖추었으며 재빠르고 열성적이며 신중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게 상처받은 이 아이를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10살의 머드스톤 레드 그린비 상점에 잡일을 하는 점원으로 고용되었다. 드디어 미코버 씨의 어려움이 위기에 다다랐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체포되어 버러구의 채무자 교도소로 끌려갔다. 그는 집을 나서면서 이제 자기에게선 태양의 신이 영영 떠나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지만 내 가슴 또한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나중에 들으니 그는 정오도 되기 전에 나인핀스 게임을 하며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미코버 씨가 투옥된 뒤 처음 맞은 일요일에 나는 그를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마님. 내가 입을 열었다. 대고모는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대고모님. 뭐라고? 대고모님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놀란 투로 소리쳤다. 대고모님, 저는 대고모님의 조카입니다. 오, 맙소사. 대고모는 소리치면서 정원 통로에 주저앉았다. 저는 서퍽주 블룬더스턴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참으로 불행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멸시당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지고 힘겨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났는데 출발하자마자 도둑을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오면서 한 번도 침대에서 자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자 긴장했던 마음이 갑자기 풀렸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거지나 다름없는 꼴을 두 손으로 가리키는 순간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한 주일 내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박사님은 전교생의 우상적 존재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학교는 잘못됐을 것이다. 박사님은 담 위에 놓인 항아리처럼 돌같이 차디찬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친절한 분이었다. 박사님이 교정을 거닐 때면 떼까마귀나 작은 새들이 영악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세상 일이라면 자기들이 훨씬 더 잘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또한 어떤 떠돌이라도 박사님의 신발 소리를 듣고 다가와서 고생담이라도 한 대목 풀어놓으면 꼬박 이틀을 먹고 살 수 있었다. 고백을 내일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도라가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밤에 집에 도착했을 때 가련한 말이 지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말한테도 먼 길이었으니까요. 오늘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한테도 먼 길이었지요. 도중에 기운을 북돋워 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가련하게 아무것도 안 먹였나요? 도라가 묻고 나는 내일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아, 아니에요. 먹이는 충분히 줬어요. 내 말은 그대 곁에 머무는 엄청난 행복을 말은 못 느꼈다는 뜻이에요.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다리가 뻣뻣하게 굳은 채 가만히 앉아있고 도라는 고개를 숙여서 그림을 바라보다 잠시 후에 말했다. 당신도 그런 행복을 못 느낀 것 같더군요. 도중에 잠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제 고백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다 아주 먼 옛날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주변 풍경과 주변 인물과 주변 환경을 둘러보다 오래전에 똑같은 것 보았다는 상대가 앞으로 할 말을 갑자기 떠오른 듯 완벽하게 안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은 적이 있으리라. 바로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나는 미코버 아저씨가 말하기 직전에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받았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는 점만은 덧붙이고자 한다. 나의 세속적인 일에는 운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의 절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 역시 시간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고 근면한 습관이 없었다면 온갖 일이 차례차례 일어나더라도 한 번에 한 문제에 대해서만 정신을 집중하겠다는 결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절대 이룩하지 못했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도라는 차츰 몸에 떨림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아그네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일식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식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변덕스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의 어린 아내는 버블실에서 히스테리를 일으켜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신부는 곧 기운을 되찾았고 모두가 돌아가며 서명했다. 패커티에게도 서명시키려고 2층으로 데리러 가니 그녀는 한 구석으로 나를 데려가서 꼭 끌어안으며 내 어머니의 결혼식도 보았다고 말했다. 서명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치듯 한 팔을 내어주고 자랑스럽고 정답게 복도를 빠져나왔다. 사람들, 재단, 기념비, 신도석, 세례단, 오르간, 그리고 교회의 창문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어렴풋하며 잘 보이지 않았다. 단지 먼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옛날 어린 시절 고향의 교회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우라이아는 고개를 숙이고 턱에 한 손을 대고 발을 질질 끌며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코퍼필드, 난 처음부터 당신이 아주 싫었어. 당신은 언제나 건방졌고 늘 나를 적대시해왔으니까. 전에도 한 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말했다. 탐욕과 교활한 짓으로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린 것은 바로 당신이야. 앞으로는 반성하는 것이 이로울 거야. 다시 말하면 탐욕과 관계는 반드시 도를 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지. 이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사실일세. 도라가 머지않아 내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일까? 모두들 그렇게 말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 차례 몰래 울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생각났다. 우아하고 축복에 넘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체념하고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생각나지 않는다. 마침내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도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가슴을 내 가슴에 꼭 댔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변함없이 힘차게 살아있다. 그녀가 죽을 리 없다는 덧없는 희망의 그림자를 나는 쫓아버릴 수가 없다. 그녀는 진실되고 아름답고 인정이 많았다. 나는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고 이것은 편지에도 곧잘 썼었지만
그녀에게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끝내 할 수 없었다. 내 사랑과 기쁨은 끝내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상냥하고 고요한 마음은 내 흥분까지 가라앉혀 주었다. 우리가 헤어지던 그 무렵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해주었으며 몇 번이나 몰래 에밀리를 찾아갔던 이야기와 도라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성의껏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 고귀한 마음씨의 본능을 가지고 내 기억에 현에 부드럽고 조화롭게 닿았으므로 그중 어느 한 줄도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았다. 나는 그 슬프고도 먼 가락에 귀를 기울였고 그 가락이 일깨워주는 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것 하나하나에 이른바 나의 수호천사인 그녀의 사랑스러운 참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2주일 뒤에 결혼했다. 트레드소와 소피 스트롱 박사님 부부만이 우리의 조용한 결혼식의 손님이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마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내 온갖 동경의 원천, 나 자신의 중심이며 내 일생의 전부인 내 아내를 나는 꼭 끌어안았다.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이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아, 여보, 아그네스가 말했다. 이제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지 말해봐요. 도라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 도라는 당신을 시켜 저를 불러오게 했었지요? 그랬지요. 도라는 내게 남겨줄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알 것 같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온 이 아내를 내 곁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도라는 제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죽기 전에 맡길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죽은 뒤 이 빈자리를 넘겨주고 싶은 사람은 나뿐이라고. 그리고 아그네스는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우리는 더없이 행복했다. 나도 같이 울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소설입니다. 프로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심리적 성장의 복잡한 탐구에 미완결 형식을 띤 동화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주인공의 어린 시절은 양아버지인 머드스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의 시련은 어린 신부였던 도라와 결혼과 내면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성숙한 정체성을 취하게 됩니다. 코퍼필드의 성장은 다른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엄격한 머드스톤은 흥청망청하는 미코버와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디킨스는 노동자 계급인 에밀리를 유혹하는 스티어포스, 성녀 같은 애그니스에게 흑심을 품은 우리아든 계급과 성의 차이에서 오는 관계의 불안정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도라에서 정숙한 여성인 애그니스로 관심이 옮겨가는 코퍼필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퍼필드는 다양한 인물을 만나 다양한 영향도 받는데 어머니는 사랑스럽지만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나쁜 남자랑 재혼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머드스톤 남매는 주관적인 원칙과 종교관으로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모 할머니는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괴팍하면서도 성실한 원칙을 추구합니다. 페거티 유모는 순박한 성격과 무한한 사랑으로 코퍼필드를 어린 시절부터 감싸주며 지원하고 페커티 아저씨는 순박한 어부로 살아가며 사내 특유의 우직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에밀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좌절하고 햄은 자신을 배신한 약혼녀를 끝까지 사랑하며 죽음을 선택해 하늘로 이어지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학교 선배 스티어포스는 탁월한 지도력과 지식으로 세상을 비웃으나 결국 순박한 처녀를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고 트레들스는 성실한 우정으로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도라는 천진난만한 성격의 사랑스러운 여인이지만 극히 무능하고 미코버 부부는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허풍을 늘어놓습니다. 유라이어 힙은 악마의 대변자로 극히 겸손한 척하면서 타인을 나락에 떨어뜨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인물이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코퍼필드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그네스로 이상적인 여인상을 대변하는데, 디킨스가 겪은 다양한 인물은 물론 자신이 겪은 불행과 그 속에서 갈망하던 희망이 겹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특징은 무려 5,500매에 달하는 장편을 펼쳐나가느라 중간에 이야기가 느슨하게 변할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디킨스는 등장인물을 배우처럼 직접 연기하는 식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캐릭터를 일정하게 과장하면서도 현실성을 부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탁월한 박진감으로 독자의 눈을 잡아끄는데, 그래서 섬머셋 몸이 세계 10대 소설이라고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1935년과 1970년의 영화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2020년의 영화 더 퍼스널 히스토리 오브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생애와 문학. 이 소설은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 소설인 만큼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뒤에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해군 병리국의 하급관리였던 존 디킨스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스라이, 8아이 중 둘째로 1812년 영국 남부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821년은 디킨스에게 암울한 한 해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수년 동안 도박과 술에 젖어 사느라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디킨스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쳤으나 결국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디킨스는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디킨스가 첫 일자리를 얻은 곳은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으로, 그는 이곳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급 6실링을 받았는데, 디킨스는 일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디킨스는 15살이 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환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법원의 속기사로 일하다 다시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동안 디킨스는 취재하기 위해 런던의 골목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디킨스가 이때 목격했던 빈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은 훗날 그의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었습니다. 디킨스는 21살이 되던 해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기고했던 소품들을 모아 단편 소품집 보주의 스케치를 출판하면서 작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수년 동안 디킨스는 잡지와 신문의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연재 소설 피크위크, 페이퍼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출세와 함께 사랑이 찾아왔는데, 상대는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이자 학자였던 조지 호가스의 딸 캐서린으로 1836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838년에 그의 대표적 작품인 올리버 트위스트가 출간되었는데, 작품을 통해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빈민층 생활을 그려내며 아동 노동을 착취하던 빈민 수용소 제도의 잔혹함을 비판했습니다. 이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디킨스는 작가로서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데이비드 코퍼필드, 황폐한 집,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등 우수한 작품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작품에서는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즐겨 묘사하지만, 실제 디킨스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는데,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디킨스는 조용하고 고리타분한 아내가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살림살이에 서투르다거나 자신과 지적 수준 차이가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캐서린을 질책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디킨스는 엘렌 터넌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결국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스캔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뒤 캐서린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디킨스는 1870년 6월 9일에 숨을 거두었는데,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던 날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도로 양쪽에 서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디킨스는 34년 동안의 창작 기간에 장편 소설 14편과 수많은 중단편 소설을 쓰며 2천여 명에 달하는 개성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는 문역들, 영국사 이야기, 28번째 이야기,
셰익스피어와 상벽을 이루는 찰스 디킨스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크지도 않은 꽃송이를 피운 코스모스를 보면서 꼭 당신을 닮았다고 생각하며 한참을 바라본 나를 당신은 알까요? 오광수, 당신은 알까요?